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인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강도가 약간 낮아지긴 했지만 산발적인 공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과 군 시설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오후 요르단 암만 도심에 또다시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이스라엘로 발사된 이란의 미사일 또는 드론이 요르단 상공을 지나고 있다고 알리는 경보입니다. 요르단군이 발사체 요격에 나서면서 공습 경보를 전후로 커다란 폭발음이 여러 번 들렸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횟수가 첫날보다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산발적인 공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벤구리온 국제공항과 국방부 청사를 극초음속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레이더 세대를 미사일로 타격해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신정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작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바시즈 민병대 등의 시설에 포화를 집중했고 탄도미사일과 드론 시설도 추가로 타격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틀간 전투기 100여 대를 투입해 수도 테헤란 동부에 있는 이란군 기지에 200여 발의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수천 개의 추가 목표물 타격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작전이 최소 1, 2주는 더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העליונות האווירית וחופש הפעולה בשמי איראן מאפשרים לנו להגיע לכל מקום ולתקוף כל מטרה. 미군은 이란 정권의 선박 20척 이상을 공격하거나 침몰시켜 이란의 주요 해군 전력을 무력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는 8일부터 단계적으로 민항 항공기 운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안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가 하메네이의 아들을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란의 후계 구도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간섭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한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고 있는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는 경량급이라고 깎아내리면서 이란의 평화를 가져올 사람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지 않는 건 무능력하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자신이 델시 로드리게스를 임시 대통령으로 세운 것처럼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후계 구도에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모즈타바가 지도자가 될 경우 미국이 5년 안에 다시 이란을 공격할 거라는 위협도 이어갔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최고 지도자 선출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일이고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메네이 사망으로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 지도자가 교체될 거라며 모든 상황이 순조롭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군사작전의 궁극적 목표는 이란 군사 능력 약화라며 정권 교체 목표를 부인해왔습니다. Which is specifically focused on degrading and destroying the power projection, particularly the conventional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us.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미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미 언론들은 대이란 군사작전의 목표가 모호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유럽이 이란의 보복 공격의 피해를 본 중동 국가 지원을 잇따라 밝히고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에 군 전력을 속속 보내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이란에 잔뜩 날이선 상황에 이렇게 유럽까지 가세하면서 전쟁의 그림자가 더 짙고 넓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쿠웨이트 주둔 이탈리아군 기지의 미사일이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의 영국 공군 기지엔 드론 여러 대가 날아들더니 이어 튀르키예로 향하던 미사일이 격추됩니다. 이란의 이딴 공격에 영국과 프랑스가 지중해에 군함을 보낸 데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와 함께 키프로스의 해군 전력을 파견한다며 며칠 안에 배치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Oggi, visto quello che è successo in Turchia, visto quello che è successo a Cipro, ho dato mandato e ho chiesto al Capo di Stato Maggiore della Difesa di innalzare al livello massimo il livello di protezione della rete di difesa aerea e antibalistica nazionale. 스페인도 방공 임무를 맡을 호위함을 키프로스에 보내 프랑스, 그리스와 함께 작전을 펴기로 했고 영국과 키프로스 국방장관은 방공 능력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키프로스는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유럽연합 회원국, 튀르키예 역시 유럽과 중동 간 길목인 만큼 유럽 국가들이 상황을 더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Iran is targeting oil and gas facilities in the Gulf and tankers in the Straits of Hormuz, trying to inflict economic pain around the world. So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industries affected and our allies to respond to any impact. 자국 국민과 군사시설 보호를 위해 걸프 국가 지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걸프국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이탈리아인 수만 명이 살고 이탈리아 군인 2,000명이 배치된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는 중동 내 군기지 상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라팔 전투기를 동원했다며 먼저 해야 할 일은 중동 내 자국민 대피 준비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아라비아 반도 6개 나라로 이뤄진 걸프협력 이사회 외무장관들과 화상회의를 연 뒤 이란이 주변국 공격을 즉각 멈추고 위기를 대화와 외교로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란이 선박 공격을 위협하는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걸프 해역의 안쪽 깊숙한 지점에서도 유조선이 공격받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새벽 1시 20분쯤 이라크 바스라주 호르 알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정박한 유조선 한 척이 폭발로 일부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라크 항만 보안 소식통들을 인용해 폭발물을 실은 이란의 원격 조정 소형 선박이 이 공격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난달 28일 이후 이라크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벌어진 첫 공격이라고 전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란이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인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요 성과로 내세워온 에너지 값이 오를까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전날 거친 랠리를 멈췄던 국제 유가는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8.5% 폭등하며 $80를 돌파해 2024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 불안에 미국 휘발유와 디젤 소매 가격도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평균 소매 가격은 1갤런 약 3.78리터에 $3.2를 넘어서며 일주일 전보다 9% 정도 상승했습니다. And today it was about $15 to $16 more. Every time I fill up, it's like, try and drive as little as possible, but you have to drive at some level.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름값이 당분간은 오르겠지만 더 싸질 거라며 민심 달래기를 시도하지만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If we have a little high oil prices for a little while, but as soon as this ends, those prices are going to drop, I believe, lower than even before.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공습 사태 장기화로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에너지 가격 안정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To cause price spikes in a year of the US midterms is the only weapon they really have to make the US stop.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에 대한 호송을 발표하며 전날 상승 마감했던 뉴욕 증시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백악관은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란 전쟁의 여파가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전날 12% 폭락해서 V자 반등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또 묘합니다. 투자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이 롤러코스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멀미가 날 지경일 것 같은데요. 전날에 12% 하락했다가 어제는 10%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커진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는 너무 급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그만 충격이 발생해도 급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제대로 타신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이익을 보셨겠지만 만약에 거꾸로 타신 분들은 네. 요 한 3, 4일 사이에 엄청나게 손해를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증시가 보면은 일부 종목이 끌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반도체죠. 기업이라든가, 예. 그래서 그 안전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 40% 좀 못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업에 만약에 충격이 갔을 때, 뭐 어떤 경제는 어떤 특정한 섹터에 충격이 갔을 때 다른 쪽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일부 종목이 끌고 올라가니까 그 종목이 만약에 급격하게 떨어지면 전체 주식시장이 크게 내려가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쳤는데 최근에 이 수급 상황을 보면 실제로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에만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또 최근 며칠 동안에는 7조 원 넘게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 수급 구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어제 장만 보면은요, 네. 개인 투자자가 이제 많이 받쳐주고, 뭐 그동안 외국인이나 기관이 때렸던 것도 약간 축소된 걸로 보이는데, 사실 어제 장의 시간 단위 흐름을 보면은요, 장 마감 한 30분에서 1시간 전까지는 외국인도 순매수였고, 연기금도 순매수였는데, 그리고 개인은 계속 순매수였는데, 한 30분, 그리고 동시효과 들어갈 때 보니까 갑자기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그때 순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제 장이 마감하기 한두 시간 전부터 그동안은 이제 반등 효과로 크게 주가가 올랐는데 뭐가 분위기가 좀 바뀐 겁니다. 네. 이 사람들이 뭔가를 읽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국제 유가가 그때부터 좀 움직였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정보가 빠른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나 연기금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정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이 심상치 않겠구나 하고 그동안 샀던 걸 어제 장중에 샀던 거를 장 마감할 때쯤에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레버리지 투자 같은 거는 대단히 위험하니까 저희도 방송에서 계속 전해드리지만은 이런 투자 방식은 너무 과감한 투자는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밤에 국제 유가 다시 $8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WTI가 $80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거 우리 시장의 악재가 되겠네요, 또. 그동안은 이제 브렌트유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랐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영국 쪽에, 이제 북해 쪽에 이제 원유 쪽이 아마 가까우니까, 그리고 듀바이도 따로 올랐는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WTI는 조금 낮은 수준이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생산되는 원유는 이번 정쟁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WTI가 올랐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좀 줄고 있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유 재고 통계는 이제 뭐 주 단위로 매년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그 말은 이번 전쟁의 여파가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유종보다 WTI가 흔들리면 미국의 향후 경제 정책, 특히 통화 정책에 상당한 좀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에 WTI가 많이 올랐는데 같이 올라간 게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떤 순간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미국에 높아지면 올릴 수도 있다는 시그널이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에 상당히 치명적인 앞으로 장이 반등하는데 치명적인 그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은 지금 아직 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 2%보다 상당히 예. 높은 쪽, 오히려 3%에 가깝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유가가 올라가면 3%를 넘어갈 수 있다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원에 이제 인준 청문회 새로운 연준 의장 5월부터 되는 케빈 워시 트럼프가 지명을 했다 그래도 그 사람조차도 금리를 못 내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어떤 물가 상황 같은 것들도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갤런당 유가가 3달러를 넘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의 금리 정책 방향,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면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떠받쳐왔던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주춤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법한데요. 아무래도 미국이 그동안 좀 소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받쳐졌고, 그리고 작년 미국 상무부 통계 보면 무역 적자 전체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인데 2024년 재작년 그게 1조 2천억 달러가 조금 안 된 1조 뭐 1천 몇백억 달러인데 그게 사상 최고치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작년이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받쳐지지 못하고 오히려 내수 쪽에서 소비 쪽으로 갔는데 금리가 뭐 추가로 떨어지고 뭐 동결하고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사실 미국 소비가 어느 정도 버텨줄 텐데 이게 만약에 금리 앞으로 미국 연준의 방향이 거꾸로 올라간다면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GDP 한 70%는 소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민간 소비가 GDP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오로지 소비가 이끌고 있는데 만약에 저게 고물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정책도 이상해지고 소비가 안 된다. 그럼 저성장이거든요. 고물가 저성장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다? 그러면 모든 나라가 똑같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경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 알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오자면요.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이제 시차를 두고 우리 국내 휘발유 그리고 경유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 돌파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비축 세계 6위라고 하면서 이렇게 벌써부터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저 개인적으로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업계 관계자가 이제 언론사에 인터뷰한 거 보면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전쟁 때문에 거기 실제 현물 가격이 올라가는 게 충분히 우리나라 우리나라 휘발유나 경유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고. 그 말은 조금 반영됐다는 건데 조금이라도 반영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기름을 쓰는 거는 한 달 전의 가격입니다. 절대 반영이 안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주유소라는 게 이제 개인 사업자가 하는 거니까 가격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루 사이에 뭐 200원이 올랐다는, 저도 확인을 못했지만, 그 말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납품하는 내려보내는 그 원유 가격 자체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냥 개인 사업자가 저 전쟁이 났다고 그냥 자기 맘대로 공급받은 가격은 정유사한테 공급받은 가격은 똑같은데 200원이나 올렸다고? 저 이해를 전혀 못 하겠고, 물론 이제 상황은 정부가 이제 저건을 상당히 좀 짜증나게 보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렇겠죠. 지금 저걸 조사할 것 같고, 개인 사업자하고 이제 정유업체하고 받은 영수증만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정유업체에서는 그거를 공급 가격을 뭐 얼마인지를 자기들 영업 비밀이라는 뭐 그런 핑계를 안 낼 수는 있지만 저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거는 제가 애지간하면 여기 이 자리에 나서 기업 연구소이기 때문에 기업의 편을 들지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건 코로나 때 마스크 사재기 하는 거 똑같아요. 저거는 정부가 정말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과한 거는 분명하죠. 예전부터 계속 지목이 됐던 문제점인데 이번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이런 모습이 보여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최고 가격제, 그러니까 가격을 통제하는 카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제 시장 가격에 대해서 최고 가격을 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가장 나쁜 거를 가격을 통제한다는 거. 직접 하는 것들. 이게 상당히 시장을 왜곡시킬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부정이나 비리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가격이 너무 오른 건 맞지만 최고가 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보고 정부가 좀 신중하게 시장에 접근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뭐 유가가 만약에 뭐 배럴당 $100, $150 넘어가면 네.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에서 최고가를 지정하게 되면 이제 사업자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정부가 보존을 좀 해줘야 된다. 일정 부분, 100%는 아니더라도. 네. 그런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정부의 가격 통제가 실제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정부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가격 통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러니까 저 휘발유, 경유는 최근에 가격이 많이 좀 올랐고, 어떻게 보면 체감 물가하고 가장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거고, 그러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면은 뭐 배럴당 $100 넘어갔었잖아요, 갑자기. 좀 두려운 게 다른 원자재, 에너지 말고 다른 원자재 가격도 같이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시차를 두고. 그 말은 지금 유가가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지만 특히 이제 광물 자원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광물을 채굴할 때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따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지금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유가가 높아진다는 거는 운송 비용도 높아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이런 상황들, 이게 물류비 부담이라든지 원자재 가격들 이런 거 다 높아지면은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이제 그런 품목들이 높아진다는 건 기업의 생산비가 높아진다는 거고, 당장 뭐 경유 휘발유만 해도 우리가 주머니 돈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물가에 직면을 한다는 건데, 사실 고물가에서 끝나주면 저는 아주 큰 충격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최근 이제 경제 지표들 보면 어제 산업활동도 보면 동향도 보고 그러면은 수출은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내수를 보면 소비가 아주 미약하게 좀 회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만약에 고물가가 돼버리면 그 회복되는 분위기마저 꺾여버리고. 네. 우리 어제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경기 상황 전반을 판단하는 그게 1월 달이 12월하고 같아졌고, 추세적으로 보면 계속 내려오는 추세라 아직 그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못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는 경기 침체 장기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기업들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원자재나 중간재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라는 건 이제 기계라든가 이런 걸 사와야 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1월 산업활동 동향 보면은 투자 지표는 오히려 좀 괜찮아졌습니다. 네. 뭐 자본재 수입액이라든가 국내 기계 수주 증가율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건 1월 지표란 말이죠. 네. 앞으로 그런 어떤 가격들이 올라가면 또 고물가는 물론 이제 이 여한의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만 결국은 장기화되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비용도 높아지고, 그러면 투자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이 길이 봉쇄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기업 경쟁력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사실 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중동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지역으로 가는 건 거기서 한 발 벗겨서 홍해 쪽으로 스에즈운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유럽 지역 물동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 다만 이제 중동 지역에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높아졌거든요.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좀 타격을 받겠으나 전체적인 수출로 본다면 큰 건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쪽의 수출 비중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수출 비중이 높은 일부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수입하는 데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홍해를 언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도 저항의 축 가운데 하나인 후티 반군 쪽이 참전을 했잖아요. 이것도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로가 지금 유럽 지중해 쪽으로 가는 게 호르무즈 해협 쪽의 수송량, 그다음에 수에즈 쪽으로 가는 두 라인이 있는데, 이쪽마저 막히면 정말 이제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최소한 열흘 정도 배로 더 수송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와 국제유가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에 부과한 대체 관세도 무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현지 시간 5일 미국 내 24개 주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낸 주들은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무역 적자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수지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무역 적자 등 부정적 요소들만 강조하고 금융 분야 순 유입 등은 무시하면서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받았죠.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환급받을 길이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 판사는 현지 시간으로 4일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 무효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습니다. 이턴 판사는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했다가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화재 현장으로 가는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 주차 차량, 이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는 파손을 감수하고서라도 강제로 밀어버리게 됐습니다. 현장 대원들의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보상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서 더 과감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 옥상에서 사람들이 다급히 외칩니다. 하필 누군가 세워둔 차량이 건물 입구를 가로막아 재빠른 구조가 여의치 않은 상황. 구조대원들이 차량 운전석 창문을 깨부수고 기어를 조작해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이후 확보된 출입로로 사람들이 무사히 대피에 성공합니다. 초등학교 옆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으로 출동으로 막힌 상태. 소형 승용차 한 대가 출동 중인 소방차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마치고는 그대로 소방차로 뒤에서 밀어버리고 출동을 이어갑니다. 좁은 골목길, 불법 주차된 차의 파손을 감수하며 강제로 돌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1분 1초가 급한 소방활동 특성상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조치들입니다. 출동 중 차량을 파손하더라도 보상 등 후속 처리를 전담하는 119 사법경찰팀이 있어 현장 대원들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출동길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앞으로 이런 심리적인 부담을 갖지 말고 긴급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강제 처분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이번 훈련은 골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던 2001년 홍제동 방화 사건 당시 순직한 소방관 6명을 기리는 소방영웅길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선정적인 내용의 유흥업소 홍보물을 배포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전단 살포로 구속까지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번화가를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전단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또 다른 거리에서도 오토바이가 지나간 길을 따라 전단이 잔뜩 떨어져 있습니다. 선정적인 문구가 쓰인 유흥업소 홍보물입니다. 이들은 이미 2차례나 경찰에 단속되고도 장소를 옮겨가며 또다시 전단을 뿌렸습니다. 결국 경찰은 전단 살포를 주도해온 30대 남성 A씨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인데 전단 살포로 구속까지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함께 전단을 배포한 4명과 인쇄소 업주, 유흥업소 관계자 등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남 일대 대량으로 살포
됐던 불법 전단지는 과거에 범죄 법정형이 높지 않아서 경미 범죄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번 구속 사례를 통해서 더 이상 경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전단이 성매매, 불법 대부업 등 2차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를 살포하는 행위는 물론 제작을 의뢰하거나 인수하는 업자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변희수 재단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그동안의 공정 끝에 신청 1년 10개월 만에 의결된 건데요. 재단 준비위는 성전환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는 육군으로부터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뒤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앞둔 2021년 2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지난 2024년 변희수 재단 준비위원회는 국가인권회에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안건은 1년 10개월 동안 거듭 무산됐고 7번째 상정 끝에 이번 상임위에서 설립이 허가됐습니다. 상임위원 한 명이 공석인 3인 체제에서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했는데 그동안 보수 성향을 가진 김용원 전 상임위원이 반대하면서 공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지난달 김 전 의원의 퇴임과 새 상임위원들의 임명으로 안건 의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던 상황. 이번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재단 설립안이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거에 대해서 준비위원회 측에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단 준비위는 그동안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인권을 가로막고 있었던 현실이 확인됐다며 성전환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올해 첫 1000만 관객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한국 영화계에서 갖는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또 가수 박봄 씨가 같은 그룹 2NE1 멤버였던 산다라 박 씨를 겨냥해 SNS에 올린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영화인데요. 이번 주말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안에 왕과 사는 남자가 올해 첫 1000만 영화로 등극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4일 개봉해서 개봉 한 달 차인 지난 5일 959만 관객을 기록했고 현재 977만을 찍었습니다. 지난 3일절을 포함한 연휴에만 220만 명이 본 것으로 집계됩니다. 특히 방학을 이용해서 부모들이 10대 자녀들과 함께 관람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영화는 계유정난으로 폐위된 단종의 삶과 최후를 그린 작품입니다. 단종은 재위 기간이 짧아서 사료가 부족해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길게 다뤄지는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더욱 눈길을 끕니다. 단순히 흥행을 넘어서 또 여러 의미를 남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요즘 극장가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 빗대어 봤을 때 조금 더 눈길이 가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범죄도시 4 이후 2년 만에 나오는 1000만 영화라 더욱 반가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작비 약 100억 원의 비교적 작은 영화로 분류됐던 이 영화가 1000만 영화를 코앞에 둔 건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파묘와 범죄도시 4 이후에 2년 만에 나오는 1000만 영화입니다. 외화를 포함해서는 역대 34번째, 한국 영화로는 25번째고요. 사극 장르로는 4번째입니다. 앞서 영화 왕의 남자, 광해, 명량이 있었죠. 출연 배우들에게도 이번 1000만 기록은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극중 엄흥도 역의 배우 유해진 씨의 경우 출연작 가운데 벌써 5번째 1000만 영화입니다. 왕의 남자, 베테랑, 택시운전사, 파묘에 이은 1000만 영화인데요. 이쯤 되면 진정한 국민 배우라고 불릴만 하죠.
단종 역의 박지훈 씨는 첫 장편 영화 데뷔작이 1,000만이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서 OTT 작품인 약한 영웅에서도 이미 연기력을 인정받은 박지훈 씨지만 잘 몰랐다라는 분들도 있으셨는데요. 박지훈 씨의 본업은 그룹 워너원 소속의 아이돌 가수입니다. 다음 달인 4월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 솔로 무대로 컴백을 합니다. 네, 배우들 개인에게도 참 의미 있는 기록이지만 이 영화의 감독, 장항준 감독에게도 남다른 기록이 될 것 같은데 데뷔 24년 만에 첫 1,000만 영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감독은 1996년 박봉곤 가출 사건 각본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에 연출작은 라이터를 켜라, 불어라 봄바람 등의 다양한 연출작을 선보였는데 이번이 첫 1,000만 영화가 됐고요. 장 감독은 그동안 재미있는 입담으로 방송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화 팬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친숙한 편입니다. 또 드라마 킹덤, 시그널 등을 쓴 스타 작가 김은희 씨의 남편으로도 알려져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장 감독은 이번 영화 개봉을 앞두고 1,000만 관객 돌파 시 성형과 개명, 귀화를 할 것이라면서 공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영화 흥행을 바라면서 우스갯소리로 던진 말이지만 실제로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면서 장 감독은 앞선 공약 대신에 관객들에게 감사 의미로 커피차 이벤트를 열겠다고 밝혀서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재밌는 공약을 기대하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현실 가능한 공약을 다시 내놨군요. 영화계에서는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가요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룹 21의 멤버 박봄 씨가 SNS에 자신의 마약 이슈와 관련한 글을 올려서 충격을 주고 있다고요? 네,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박봄 씨가 최근 자신의 SNS에 과거 불거졌던 그 약물 반입 논란을 해명하면서 같은 그룹 멤버 산다라박 씨를 언급했습니다. 박봄 씨는 산다라박 씨의 마약 관련 사건을 덮기 위해 자신이 희생됐다는 주장을 펼치며 사건을 있는 그대로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봄 씨의 측근은 박봄이 건강상 불안정해서 발생한 일이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고 현재 박봄 씨가 올린 글은 삭제가 된 상태지만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앞서 2010년 박봄 씨가 주의력 결핍증 치료를 위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그룹도 아니고 같은 그룹의 멤버를 겨냥해서 글을 올렸다는 점이 좀 충격적인데 산다라박 씨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산다라박 씨가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돼서 입장을 전하는 것이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이 앞선 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산다라박 씨는 마약을 한 적이 없다. 박봄이 건강하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박봄 씨의 SNS 계정 팔로우를 취소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20년 우정에 금이 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팬들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이번엔 반가운 결혼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커플로 불리는 배우 톰 홀랜드와 젠다이아가 결혼을 했다고요? 네, 헐리우드 대표 커플이죠. 2017년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주인공 피터 파커와 MJ로 출연한 두 사람은 2021년부터 공개 열애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약혼설이 있던 이들의 결혼 소식은 젠데이아의 측근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미국 현지 매체의 보도들에 따르면 결혼식은 이미 비밀리에 치러졌다고 합니다. 다만 양측 모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설에 대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할리우드에서 들려온 소식이었는데요. 이번엔 국내에서 있었던 최근 깜짝 결혼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열애 소식을 전했던 배우 변요한 씨와 또 가수 티파니 씨가 얼마 전에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는 소식을 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공개 열애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요. 법적 부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티파니 씨는 그룹 소녀시대 멤버 중 첫 기혼자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후 연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열애를 공식 인정했고 양측은 교제 1년 반 만에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요한 씨 소속사에 따르면 아직 그 두 사람의 정확한 결혼식 일정이나 장소 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혼을 둘러싸고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해프닝이 있었다고 하는데 AI 가짜 웨딩 화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이걸 실제로 봤는데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감쪽 같았습니다. 요즘 그 AI로 합성해서 나오는 사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티파니 씨와 변요한 씨를 비롯해서 소녀시대의 모든 멤버들이 같이 드레스를 입고 찍은 웨딩 사진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은 실제 웨딩 사진인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에 확인한 결과 해당 이미지는 그 AI로 생성된 합성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요즘 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대중들이 속기도 하고 이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출처가 좀 불분명한 사진 공유에는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스타 공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개막전부터 관중 신기록을 내세우며 흥행몰이를 예고한 프로축구가 이번 주말 2라운드를 이어갑니다. 개막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맛보지 못한 우승 후보 전북과 대전이 2라운드에서 반등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김동민 기자입니다. 승격팀 부천을 상대로 2대1로 앞선 전북. 후반 37분 부천 몬타뇨에게 기습적인 중거리 슛을 내주더니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널티킥까지 내주며 결국 3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 홈 개막전에서 당한 역전패라 충격은 컸고 반대로 승격팀 부천의 사기는 올라갔습니다. 몬타뇨 같은 경우는 정말 최전방 공주수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기서 수비를 많이 해주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 미드필드 선수들이라든지 디펜스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수비를 하는 상황이 좀 수월하지 않나. 대전도 다 잡은 경기를 놓쳤습니다. 대전은 1대1로 맞선 후반 막판 안양 공경원의 파울로 디오고가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키커 김현욱의 슛은 안양 골키퍼 김종원에게 막혔고 결국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대전의 2라운드 상대는 개막전에서 전북을 이긴 승격팀 부천입니다. 홈에서 패한 전북은 김천 상무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K리그2 개막전에서 서울 이랜드의 역전승을 거둔 이종효 감독의 수원 삼성은 신생팀 파주 프론티어와 2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개막 1라운드 6경기에서 22골, 한 경기 평균 3.7골이 터진 K리그2의 공격 축구가 2라운드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이제 비는 대체로 잦아든 것 같은데요. 아직 비가 완전히 그친 것까지는 아니죠? 네, 흐리고 쌀쌀한 아침인데요. 밤사이 강한 비구름대는 빠져나갔지만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중부를 중심으로는 또다시 산발적인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내리면 낮에도 종일 쌀쌀하겠네요. 네, 오늘은 낮에도 종일 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5도로 어제보다 8도나 낮아지겠고요. 바람도 강해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우산과 함께 따뜻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눈으로 내릴 때는 강원 산간에 5cm, 그 밖의 지역은 1cm 안팎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이미 많은 눈이 쌓여있는 상태여서 추가 피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오늘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5도, 대전은 0.8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5도, 대전과 세종 7도에 그치겠습니다.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도 오후부터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주말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당분간 쌀쌀해지는 날씨와 함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계절이 겨울과 봄을 오가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3월 6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